네, 여야가 4.7 재보선 승패를 뒤로하고 인사청문 전국에서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야의 새로운 카운터파트가 겨루는 첫 번째 시험대이기도 하죠.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학교 부교수 그리고 김우석 국민대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제 물러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국회가 가진 그 입법권과 또 하나의 중요한 권한이 정부 견제권의 핵심입니다. 네. 핵심 중에 하나죠. 국정감사권과 함께.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뭐 정치의 특성상 언론이 관심 두는 것에 관심 둘 수밖에 없어요. 예. 뭐 백신 문제, 뭐 부동산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언론이 좀 정확한 보도를 할 필요가 좀 있는데 제가 요새 좀 재밌었던 게 마스크 벗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뭐 환호성을 질렀다. 네. 그거 만약에 그 인구를 한국 기준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하루에 1,000명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 백신 맞고 1,000명씩 나온다 그러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내일 이제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아마 질문을 또 할 거예요. 그럼 또 이상한 얘기 오가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얘기는 뭐 백신 문제, 뭐 네. LH 부동산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집중될 텐데 예. 서로 좀 팩트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좀 좋은 대정부 질문, 예. 국민에 도움이 되는 대정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대정부 질문이 뭐 야당의 시간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일은 어떤 점에 주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3일 동안 이루어지는 대정부 질문에서. 보통의 그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이번에는 재보선 결과에 대한 민심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뭐 계속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심에 나타난 그거를 그대로 국회에 반영하는 게 야당의 임무고 국회의원이 당연히 그랬지만 여당이 안 하고 있으니까 야당에서 그걸 해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국민이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게 국회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이렇게 대여 공세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해 보면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새로운 분들이 추천됐다고 해서 전임자가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언론에서도 다뤄주시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다들 그냥 사표 내버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욕을 먹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책임 있는 국무위원의 자세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이런 예. 분위기가 계속 되는 거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반성이라고 하는 당사자들이 반성이 없고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조도 안 바뀌고 인사도 이렇게 되면은 좀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윤석원 국토 1차관이 답변에 나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당에서도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타겟이 사라지고 허공에 총질을 해야 되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사실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뭐 정부로서는 별로 할 말은 없고 야당으로서도 상당히 맥이 빠지는 일이에요. 근데 예. 하지만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뭐 나갈 사람 붙들고 앉아가지고 책임지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사표 냈는데, 나 이미 잘렸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 뭐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야당 입장에서는 관료가 좋습니다. 그냥 관료들은 반격을 안 해요. 반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막 좀 세게 막 공격을 하더라도 여기다가 반격을 하거나 이런 거 시키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권 쥐고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관료들은 뭐 정치적인 부분은 안 하고요. 그래서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를 질타하고 사과도 받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에 좀 입각하셔서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준비하셔서 이번에 좀 다양한 측면에서 짚어주시면 뭐 그래도 괜찮은 대정부 질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미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네. 제가 어떻게, 보기에는 사실은 뭐 공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공격하는 이유는 뭔가 변화를 바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뭐 내내 하고 끝나버리면 별로 뭐 그러면 허공에다가 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야당에서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다. 기쁘진 않죠.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총리 대행을 하면서 홍남기 부총리도 곧 나갈 거라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 게다가 이 차관들도 장관이 바뀌면 당연히 인사가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대정부 질문이 될 수 있을지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좀 잘 해가지고 국회 기능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맥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두 분이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고 해요.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네. 어떻게 잘 통과될 수 있을까요? 청문회에서? 이번 대통령 인사를 보면 되게 대통령 메시지 명확해요. 나 국정 놓지 않고 국정과제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라는 하면서 행정안전부 출신 장관 출신의 김부겸 의원을 총리가 지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 청문회 하실 때 적격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이 적격 판정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예. 뭐. 근데 그때 특별한 문제 없이 적격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 경북 출신이시고 야당 의원들과 친하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번 적격 판정을 받은 분을 그리고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을 하신 게 없어요. 선거 떨어진 것밖에 하신 일이 없거든요. 이런 분의 청문회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전 주로 개인적인 상황보다는 이 정부 아까 말씀하신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정부의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쪽으로 좀 질문이 집중될 것이고 집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예. 청문회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워낙 똑똑하신 분이라 잘 답변하실 거고 네. 저는 청문회는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 다른 장관들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예. 관료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동의하세요? 일정 정도 동의하고 일정 정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별히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이 없었다는 게 사실은 총리가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결격사인 거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얼굴 마담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김부겸 장관은 김부겸 지명자 같은 예. 경우에는 소신 있게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힘을 받을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엔 힘받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응원하는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은 확실하게 진짜 운동권의 굉장히 큰 선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게다가 TK 출신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TK에 계속 뭐 옛날에 한나라당에 계속 계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힘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뭐 개인적인 의리가 됐든 무슨 이념이 됐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역할이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계속 꾸준히 해 오셨단 말이에요. 비주류로서의 그거를 계속 해 오셨고 지금 왜 김부겸 지명자를 지명했느냐 국민들이 바라는 게 좀 다른 얘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다른 기조를 바꿔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청와대는 뭐 얼굴 마담을 했을지 몰라도 본인은 그 역할을 충실해가지고 정말 모범적인 국무총리, 마지막 국무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 오늘 당대표 예비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3파전으로 이제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결과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뭐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약간 오해가 있어서 제가 네. 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은 행안부 장관 끝나시고 지명 받기 전까지 별로 하실 일이 없다는 거고. 예. 그리고 김부겸 장관을 비주류라고 칭하셨는데 비주류가 장관하는 거 보셨어요?
저분 그렇게 싫어하는 친문이십니다. 그거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건 그거죠. 세 명. 예. 뭐 너무나 누구도 이번 예비 경선에 세 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네. 없겠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 세 분들이 좀 나는 메시지가 좀 달라요. 다른 게 이번 당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당 대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우선 네. 1차가 예. 중요한 임무고 당선되면은 여당에 끌어갈 것이고 좀 안 되면은 이제 책임지고 사퇴하셔야죠. 예, 예. 이렇게 되는 분인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 지금 우원식 의원은 안정성을 좀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홍영표 의원님은 안정성보다 선명성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개혁을 자기가 쫙 추진해가지고 후보를 뒷받침하는 네. 공격수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계시고 송영길 의원님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은 워낙 그 지금 당대표 재수시잖아요. 예. 지명도가 세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가 송영길 되나요? 의원. 예. 그때 지난번에 나오신 그렇죠. 지명도가 높으셔서 그 지명도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건데 저는 좀 당원들이 민주당은 당원이 90%입니다. 네. 당원들이 무엇을 택하느냐 요거는 관전 포인트로 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안정적이냐, 선명성이냐, 아니면은 명망이냐 이거 가지고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되고 나서 그러면 당 대표는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변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야권에서는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뭐 양가적인 게 있는데 국정 기조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의미 부여를 하고 예. 안 바뀌면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뭐 하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권 인사들이 밖으로는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속으로 많이 웃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표는 말씀하셨듯이 후보를 뽑는 관리하는 네. 대선 후보를 관리하는 거지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야당과 직접적으로 하는 그 선봉장 같은 역할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국정 이게 변화에 있어서는 원내대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원내대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근거로 해서는 예. 사실 국정 기조가 바뀌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대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도 당심과 민심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경선 때는 뭐 후보가 나 원조 친문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끝나고 난 후보가 된 다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는데 예.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범 다 친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약간 색깔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 정부의 그거를 계속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색으로 나와요. 네. 그런 게 국민들 민심에 맞느냐? 네.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된들 기조를 바꿀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면은 대선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예. 게다가 그런 분들이 대표가 됐을 때 친문이 아닌 후보를 그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첫 당추가 잘못 꼬여지면은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선의의 경쟁을 하려고 하면 정책 대결로 가야 해요. 그래서 정책 대결로 해가지고 미래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또 다시 심판의 그런 선거가 된다라고 하면 예. 국민도 불행하고 굉장히 여러모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는 5월 2일에 결정이 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통합한다 이렇게 의결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당 쪽에서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좀 연장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고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통합 지금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 사실은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친문과 비문이라는 시각으로 계속 보면은 좀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예, 만약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친박과 친이의 대결입니까? 친박 김태훈과 친이 권성동의 대결.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역동성을 다 놓치거든요. 예. 그래서 친문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뭐 중요한 변수긴 하겠지만 그 시각으로만 자꾸 정치를 바라보면 굉장히 좀 편협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드리고 글쎄요 통합 이게 정당 통합이라는 게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분 문제 통합이라는 건 지분 문제가 들어가요. 네네. 단일화는 뭐 지분 문제가 소위 한방 원샷이니까요. 지분 문제가 들어가고 또 자리 배분이 들어가고 그래서 통합은 단일화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찬성 의견을 때렸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거는 압박을 하는 거죠. 음. 들어와라. 잘해줄게. 뭐 이런 건데 이런 거고요. 잘해줄게라는 말은 없이 그냥 들어와라.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바로 응수를 했어요. 네. 돌아다녀 보니 찬반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벌써 만만찮은 이 삿바싸움을 얘기를 하는 예. 거고 또 하나는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외부 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지금. 두 번째 국민의 내부 변수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어떤 사람이 될지 이런 변수들이 좀 있어서 저는 뭐 잘 된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예. 생각보다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 생각보다 시간은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예. 또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름날의 하늘과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진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 통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사실은 통합은 이미 됐어야죠. 안철수 대표가 결과와 상관없이 합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걱정했던 게 김종인 위원장 계실 때 그 토사구팽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도 안 계시고 지금 내부에서 만장일치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예. 지금 다시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튀로 가요. 토사구팽에서 먹튀로 가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큰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YS 같은 경우에도 다 욕했지만 결과적으로 호랑이 잡으겠다고 해가지고 합당을 해가지고 결국 쟁취해내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비전이나 큰 포부가 없이 계산만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정치에 불신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압박이 없는 거예요. 예.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단일화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합당 부분은 국민들이 직접 압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대선 국면에서 위치를 잡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해진다. 그래서 본인이 어찌 됐든 약속을 지키는 그 굵은 정치를 하는 게 계산하지 마시고 딱 자기 말한 거 천금같이 지키고 그것이 지도자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 역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좀 어떤 인물이 돼야 할지 각자 두 분께 1분씩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주시죠.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내대표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대여투쟁을 하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상징성 있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명분이 있는 분이 돼야 한다. 예. 그렇게 해야지 그 당내를 아우르고 이 자리가 사실은 여당하고 다르게 대표를 또 뽑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래야지 대표가 제대로 뽑히고 대표를 통해서 대선 후보가 뽑히고 이 패턴에 있어서 첫 단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잘 판단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의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화 타협을 우선하지만 마지막엔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네. 그런 기관에서 지금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은 소수당입니다. 소수당의 원내대표인데요. 협상 당사자인데 예. 지금까지 다수당의 입법 독주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뭐든지 최대주의적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결국 상임위원장 하나도 못 얻었잖아요. 저는 다음 원내대표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면 좀 최소주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핵심 정책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 핵심 정책은 동의를 해주되 예. 또는 그냥 묵인을 해주되 얻을 걸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의회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는 어떤 분이 글쎄 저기 면면을 보니까 만만치는 않은데 예. 어떤 분이 뽑히든 좀 최소주의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 덕목을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그리고 김우석 국민대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